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서 2장 거래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2장의 제목을 탈중앙 이중지급 해결의 원리라고 정했습니다. 자, 2장 전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많이 길지는 않지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어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자화폐를 디지털 서명의 체인으로 정의한다. 각 화폐 소유자는 자신에게 그 화폐를 보낸 직전 거래 명세 및 그 화폐를 받는 다음 소유자의 공개 키를 해시 처리한 값에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하고 이를 화폐 끝에 추가해 다음 소유자에게 송금한다. 수취인은 그 서명을 검증해 화폐 소유권의 체인을 검증할 수 있다. 자, 비트코인 백서는 이렇게 매우 불친절하기 때문에 쉬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각 문구를 쉽게 변형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자서명, 도장이 이어진 체인이다. 자, 현금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죠. 비트코인 거래는 모든 이전 거래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을 때마다 이전 거래 기록과 다음 사람의 주소를 공개 키를 암호로 바꾼 뒤 전자도장을 찍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 다음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은 그 전자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서 이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넘어왔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는 비트코인의 이동을 뜻합니다. 전자서명은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이 전자적인 어떤 서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공개 키는 주소입니다. 은행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계좌번호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키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해시라는 표현은 암호화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체통을 예를 들어 2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A의 우체통은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 A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우편물을 보내려면 A의 우체통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우체통 주소가 바로 공개 키인데 은행 계좌번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A의 공개 키, 즉 우체통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A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우편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A뿐입니다. 바로 우체통의 이 열쇠인 개인 키는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A가 시도 때도 없이 우편물이 잘 있는지 열람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이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다시 보낼 때만 개인 키인 열쇠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A가 소유자 B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유자 A는 이전 거래의 모든 거래 기록, 그리고 소유자 B의 공개 키를 암호화합니다. 이를 해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소유자 A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서명까지 하면, 즉 전자 도장을 찍으면 이제 비로소 소유자 A의 비트코인은 소유자 B에게로 전송됩니다. 이때 소유자 B의 공개 키, 즉 주소는 이전 단계에서 해시, 즉 암호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 B의 공개 키와는 다릅니다. 진짜 소유자 B의 공개 키는 B가 다시 누군가에게 이 비트코인을 전송하려고 할 때만 노출됩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의 진짜 주소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송할 때만 블록체인에 공개됩니다. 자, 온체인에서는 이를 사용된 비트코인, 즉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UTXO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은 향후에 상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 A의 실제 공개 키가 블록체인에 노출되고, 아직 B의 진짜 주소는 노출되지 않고 암호화로 보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2장의 번외편으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한 오해를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B가 C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이제 B의 진짜 공개키가 블록체인에 노출되고 C의 공개키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각 소유자가 개인 키를 사용하는 순간은 비트코인을 누군가에게 전송할 때 뿐입니다. 바로 이때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의미의 전자서명, 즉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의 나머지 문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원문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다시 쉽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돈을 받는 사람이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쓰이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 이 이중 지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해결책은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거래를 감시한다. 자, 중앙장부 모델이죠. 거래할 때마다 중앙기관, 은행이 돈을 확인하고 다시 발행해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B의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정상적인 비트코인, 즉 이중지불 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A의 우체통에는 이처럼 여전히 비트코인이 남아있거나 또는 C에게 중복 정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중지불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이 데이터라는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바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체국이라는 중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트코인은 반드시 중앙인 우체국을 거쳐서 거래됩니다. 자, B는 그제서야 이 비트코인이 진짜가 맞고 정상적인 비트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 금융에서는 이 역할을 바로 은행이 수행합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는 은행처럼 모든 거래를 관리하는 한 회사에 전체 화폐 시스템이 의존한다는 점이다. 자, 이를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은행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우리 예금자 보호법이라 그러죠. 보호 한도. 내 돈이 은행에 10억 원이 있어도 만약에 그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돈이 다른 곳에 먼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록된 거래만 유효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한다. 자, 이 부분은 3장에서 상세히 다뤄집니다. 자, 중복 사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거래를 다 아는 것뿐이다. 자, 모든 거래를 다 아는 것뿐이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모든 거래를 다 아는 것은 은행뿐이죠. 기존에는 은행이 모든 거래를 알고 있고 이 거래가 먼저다 라고 결정했다. 은행 없이 이걸 해결하려면 모든 거래가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거래 순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받는 사람은 그 거래가 처음 온 거래라고 참가자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해결한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해결책입니다. 은행에게만 있던 권력이 모두에게 분산된다. 자, 이것이 향후에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소유자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사실을 철수와 영희가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증인인 셈이죠. 그런데 이 A는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C에게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A가 철수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철수야, 너만 눈 감아주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좀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자 A를 포함해서 A와 철수는 이 세 사람 중에 두 명인 다수가 됩니다. 즉, 거짓 거래가 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를 목격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이 모두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중 절반이라도 매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게 될 51% 공격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거래는 이제 속이기 어려운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는 거래가 되었고, 이 거래는 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2만 5천 개가 넘는 슈퍼컴퓨터라고 불리는 노드들이 이 모든 거래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이 노드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최초의 탈중앙 네트워크, 탈중앙 화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앙이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는가? 단일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도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최초의 화폐 시스템. 자, 비트코인은 거래에 대한 중앙의 권력 독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시켰습니다. 이 중 몇몇 노드가 이탈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절대로 붕괴될 수 없습니다. 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중앙 시스템이 화폐 권력을 독점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 모든 것을 중앙이 없이 실현해냅니다. 비트코인이 왜 전통 금융액의 악몽과도 같은 존재인지 단순 비교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전쟁과 금융 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위기 시에도 은행에 있는 돈을 여러분의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수많은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중앙이 여러분의 돈이라고 허락할 때만 접근 가능합니다. 자, 평상시에도 우리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수혜자라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자산의 가치와 소유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중앙의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현실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는 이러한 교훈을 남깁니다. 중앙은 위기 시 언제나 스스로를 먼저 구합니다. 은행의 위기는 언제나 국민의 세금으로 구원됩니다. 피해는 국민의 몫이죠. 역사상 모든 신용 기반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신뢰받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은 신기루였음이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신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막대한 에너지가 투입된 수학 연산에 의한 결과를 검증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수시로 해킹당하고 수시로 서버 점검을 하고 매일 영업시간만 일하는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난 17년간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탈중앙을 구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을 제거함으로써 내 자산은 오직 개인 키를 가진 나만이 통제할 수 있다는 소유권의 규칙을 바꾼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집중하고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매매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5년, 10년이 지나서 과연 내 수중에 0.1 BTC라도 보유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법정 화폐로 치환하는 모든 노력은 머지않아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가진 비트코인의 수량만이 중요해질 겁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챕터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백서 2장의 번외편으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